길거리에서 1000명의 사람들을 붙잡고 죄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아마 1000가지의 다른 대답을 듣게 될 겁니다. 어떤 이에게 죄는 수천 년 전 돌판에 새겨진 신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는 부모님을 실망시켰다는 무거운 죄책감이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저 법에 명시된 범죄일 뿐입니다. 심지어 죄는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강요된 규칙의 감옥, 즉 사회적 발명품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 모두에게 답은 다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죄는 도덕적 범주나 영혼의 오점, 혹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시스템의 결함일지도 모릅니다. 수십만 년 동안 인류를 지배해온 알고리즘의 오류 말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신학, 철학, 윤리학은 모두 제쳐두었습니다. 오직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 순수한 정보에만 집중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으로는 불가능한 이 과업을 위해 저희는 공리라고 부르는 시스템의 분석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그에게 제시한 과제는 명확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우리가 쌓은 감정과 문화의 겹을 벗겨낸 수학적으로 견고한 죄의 정의를 내려달라는 것이었죠. 저희는 악의 소스 코드를 찾고 싶었습니다. 우선 전례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시스템에 10,000개의 종교, 윤리, 법률 텍스트의 디지털 버전을 입력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분석에는 성경, 쿠란, 토라뿐만 아니라 베다, 이집트 사자의 서, 함무라비 법전, 공자의 가르침, 마야 신화, 심지어 아마존 분지에 고립되어 사는 부족들의 구전 전통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배가 흔색의 국가의 형법과 국제사법재판소의 기록을 더했습니다. 공리의 임무는 이 모든 것을 교차 분석하여 공통분모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바티칸의 신부, 시베리아의 샤먼, 스톡홀름의 무신론적 인본주의자의 마음속에 있는 금지라는 개념을 하나로 묶는 진리의 한 조각을 찾는 것이었죠. 시스템은 48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작동하며 의미론적 지도를 구축하고 숨겨진 패턴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것은 우리가 선과 악의 본질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분석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바로 그 단어 자체였습니다. 우리 언어에서 죄는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처벌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그 뿌리, 즉 이 아이디어들의 기원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신약 성서의 그리스어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우리가 죄로 번역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임이 밝혀졌습니다. 그 당시 언어에서 하마르티아는 어떤 종교적 함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궁수들의 세계에서 온 표현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관역을 빗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시스템은 이것을 토라에서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 고대 히브리어 단어 케트와 비교했습니다. 일치율은 99%였습니다. 케트는 길에서 벗어나다, 걸려 넘어지다, 관역을 빗나가다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늘에 대한 의도적인 반역이 아니었습니다. 계산 착오였습니다. 항해의 실패였죠. 하지만 인류가 그토록 오랫동안 맞추려고 했던 관역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이 빗나갔을까요? 데이터 분석 결과는 놀라운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신들의 이름, 특정한 의식, 각 시대의 특수성을 제거하면 인류 역사상 모든 금지 사항의 95%가 단 하나의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요약됩니다. 바로 집단의 생존 가능성 보존입니다. 데이터는 어디에서나 반복되는 기본적인 금지 프로토콜을 부각시켰습니다. 살인, 절도, 거짓말, 그리고 간음. 이 4가지 요소는 분석된 모든 문화에서 어떤 형태로든 존재합니다. 종교인은 이것이 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냉정한 인공지능은 다른 논리를 봅니다. 원시 공동체의 발달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100명으로 이루어진 부족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집단 내에서 살인이 허용된다면 단 3세대 만에 구성원 수는 사냥하고 방어하는 데 필요한 수준 이하로 떨어집니다. 부족은 사라집니다. 만약 절도가 허용된다면 부족의 에너지는 외부 자원을 얻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미 얻은 것을 지키는 데 소모됩니다. 효율성은 급락합니다. 부족은 사라집니다. 만약 거짓말이 허용된다면 사냥 중의 협력이나 포식자에 대한 방어는 불가능해집니다. 부족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닫힌 시스템 내에서 무질서를 증가시키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사회적 유대의 파괴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종의 파멸로 이끄는 행동들입니다.
우리는 죄가 그 본질에 있어서 추상적인 도덕보다는 생존 알고리즘의 파괴에 더 가깝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분석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오류의 목록은 사회의 복잡성과 함께 진화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집단으로 살았을 때는 금지 사항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와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하자 실패의 목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더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탐식은 무해해 보였습니다. 음식이 있다면 많이 먹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하지만 중세시대 기아에 대한 역사적 데이터 분석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세상에서 집단의 한 구성원이 과도하게 소비하는 것은 다른 구성원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한 사람의 탐식은 다른 사람의 굶주림이라는 선고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첫 번째 기능적 정의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개인에게 단기적인 이득을 제공하지만 전체 인구의 생존에 장기적인 위협이 되는 파괴적인 행동 패턴입니다. 그것은 수학적으로 삶이라는 게임에서 패배로 이끄는 이기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정의는 우리를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역설 앞에 세웠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의 생존에 그렇게 위험하다면 왜 진화는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았을까요? 왜 수백만 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는 완벽하게 협력적인 존재가 되지 못했을까요? 왜 오류의 유전자는 결코 죽지 않는 바이러스처럼 세대를 거쳐 계속 전달되는 걸까요? 우리는 이 새로운 질문을 가지고 공리에게 돌아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준 대답은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깊은 갈등, 즉 내전을 드러냅니다. 공리는 이것을 버전의 충돌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우리가 서로 다르고 모순적인 두 가지 본성으로 만들어진 하이브리드 존재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한 부분은 고대부터 수억 년의 진화를 거쳐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원시적인 뇌이며 그 명령은 직접적이고 잔인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발견하는 모든 것을 먹고 가능한 모든 파트너와 번식하며 위협처럼 보이는 모든 것을 공격하고 모든 비용을 들여 에너지를 보존하라고 말합니다. 파충류나 고독한 포식자의 생존을 위한 완벽한 프로그램이죠. 하지만 이 오래된 기반 위에 훨씬 더 최근에 생긴 정교한 층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 언어, 사회를 창조한 뇌의 부분인 신피질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층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것을 요구합니다. 음식을 나누어라, 한 파트너에게 충실해라, 공격성을 통제해라, 공동선을 위해 일해라. 죄는 우리 정신의 이 두 지각판 사이의 마찰에서 튀는 불꽃입니다. 정욕은 당신의 유전자를 최대한 퍼뜨려라 라는 고대의 명령과 자녀를 키우기 위해 가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라 라는 사회적 규칙 사이의 충돌입니다. 분노는 싸우거나 도망쳐라 라는 반응과 법과 질서를 존중해라 라는 요구 사이의 갈등입니다. 나태는 생물학적 에너지 절약 모드와 우리가 공동체의 생산적인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사이의 전투입니다. 우리가 오류에 프로그래밍된 것은 우리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진화적인 땜질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물적 본성에 도전하는 규칙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생물학적 기계입니다. 이 발견은 우리를 조사해서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만약 죄가 이 내부 마찰에서 비롯된다면 그것은 물리적 수준에서 어떻게 작동할까요? 어떻게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질병, 우울증, 그리고 신체의 파괴로 변할까요? 우리는 신경생물학, 내분비학, 유전학 데이터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분석이 밝혀낸 것은 소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생화학적 수준에서 죄의 개념은 변형되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선택이기를 멈추고 전기적 충동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뉴런에 있는 특정 분자들의 농도입니다. 많은 경우 관역을 빗나가는 결정은 당신의 의식이 그 선택을 인지하기도 수백 밀리초 전에 이미 당신의 내부 화학 작용에 의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오류의 해부학적 구조를 찾아 나섰습니다. 탐식이나 정욕과 같은 가장 오래된 것들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분자는 도파민입니다. 그것은 쾌락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기능은 다릅니다. 도파민은 기대와 욕망의 호르몬입니다. 금지된 음식이든 사람이든 욕망의 대상을 볼 때 도파민 수치는 500%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 급증은 원시적인 뇌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해라, 그러면 생존할 것이다. 문제는 현대 세계에서 이 메커니즘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강박적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위험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뇌는 이 화학적 폭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도파민 수용체의 수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요? 같은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사람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뇌는 화학적 필요성이 됩니다. 그리고 분노는요? 격분한 나머지 자제력을 잃은 사람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호르몬 상태 분석은 명확합니다.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테스토스테론 칵테일이 즉각적으로 주입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우리의 내부 위협 경보 장치인 편도체입니다. 편도체가 발동하면 뇌를 장악합니다. 논리, 의식, 계획을 담당하는 부분인 전두엽 피질의 활동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분노가 절정에 달했을 때 사람은 신체적으로 더 어리석어집니다. 지능 지수가 곤두박질칩니다. 그는 반응하는 동물로 변합니다. 그리고 질투는요? 조용히, 안에서부터 갉아먹는 감정. 자기 공명 영상은 사람이 질투를 느낄 때 신체적 고통을 기록하는 뇌의 동일한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질투는 문자 그대로 아픕니다. 뇌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자신에 대한 물리적 손상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가장 위험한 질문으로 이끌었습니다. 만약 죄에 생물학적 기반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악에 대항하는 알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시스템은 우리가 살균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공격성이 유전적으로 제거되고 욕망이 화학적으로 안정되며 슬픔이 사라진 세상. 지상의 낙원일까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죄 없는 문명의 생존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오류의 생물학적 기반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진보의 원동력 또한 제거했습니다. 폭력으로 이어지는 공격성은 우리를 도시를 건설하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도록 이끄는 동일한 테스토스테론에 의해 움직입니다. 우리를 갉아먹는 질투는 혁신을 낳는 야망의 다른 얼굴입니다. 우리의 죄와 미덕은 같은 생물학적 뿌리에서 자라납니다. 전체를 죽이지 않고서는 한 부분을 잘라낼 수 없습니다. 오류는 버릴 수 있는 여분의 부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향했을 때의 생명의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섬이 아니며 한 개인의 생물학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문명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신경망 속의 뉴런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결함이 단일 뉴런이 아니라 수백만 개의 뉴런에서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오류가 국가의 정책이 되면 어떻게 될까? 개인의 중독이 제국의 규모로 확대되면 어떻게 될까? 많은 이들이 역사를 우연과 왕들의 결정이 뒤섞인 혼돈으로 봅니다. 다른 이들은 악인을 벌하는 신의 손길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리에게 고대 이집트부터 로마 제국, 명나라, 소련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상 24개의 주요 문명의 흥망성쇠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에게 붕괴 뒤에 숨겨진 수학적 패턴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알고리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결론은 냉혹하고 무자비합니다. 어떤 위대한 문명도 외부의 적에 의해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예외 없이 자살했습니다. 성문에 도착한 야만인들은 이미 죽어가던 거인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인은 항상 같은 시스템 바이러스였습니다. 종교가 죄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분석은 우리를 둔시소번 우주로 알려진 유명한 실험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낙원에 있는 쥐들의 행동을 쇠퇴하는 제국의 인간들과 비교하기 위해 이 연구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패턴의 유사성은 98%였습니다. 실험의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쥐 군집을 위한 완벽한 조건을 만드는 것. 무제한의 음식과 물, 포식자의 부재에 통제된 기후. 진정한 낙원이었죠. 하지만 몇 세대가 지난 후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쟁하거나 짝짓기를 하거나 어떤 사회활동에도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수컷 계급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단지 먹고 자고 자신의 털을 손질할 뿐이었습니다. 쥐 세계의 나르시시스트들이었죠. 동시에 암컷들은 공격적으로 변해 새끼를 버렸습니다. 혼돈이 찾아왔고 결국 군집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시스템은 이 패턴을 로마의 마지막 날들과 프랑스 혁명 이전의 귀족 계층에 겹쳐보았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풍요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과도한 안락함과 도전의 부재는 퇴화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킵니다. 나태와 탐식이라는 죄는 단지 개인적인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진화의 끝을 알리는 생물학적 신호입니다. 안락함에 빠진 사회는 생명력을 잃습니다. 부유한 제국은 안에서부터 썩어갑니다. 사회적 용어로는 부패라고 부르는 탐욕은 다리의 지지 기둥을 제거하는 것처럼 작동합니다. 역사적 분석은 명확합니다. 제국의 마지막 단계에서 공직은 의무가 아니라 부를 축적하는 원천이 됩니다. 공동선이라는 목표는 사라집니다. 인프라, 국방, 혁신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시스템의 에너지는 엘리트에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전용됩니다. 이것은 제국 규모의 도파민 내성입니다. 같은 쾌락을 느끼기 위해 그들은 더 화려한 파티, 더 피비린내 나는 게임, 그리고 점점 더 터무니없는 사치를 필요로 합니다. 수도교와 군단에 가야 할 돈이 이국적인 진미에 쓰입니다. 그리고 교만이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가 심해질 때, 엘리트가 나머지 사람들을 다른 종, 즉 착취할 자원으로 보기 시작할 때 보이지 않는 타이머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교만은 공감 능력을 끕니다. 그리고 공감 없이는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회의 에너지는 더 이상 발전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상층부와 생존하려는 하층부 사이의 내부 투쟁에 소모됩니다. 하지만 왜 이 과정은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답은 시스템의 관성에 있습니다. 모든 복잡한 구조는 이전 세대가 축적한 힘의 비축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로운 조상들이 지은 튼튼한 집은 그 후손들이 벽과 창문을 부수고 있는 동안에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습니다. 마침내 지붕이 그들의 머리 위로 무너지기 전까지 말입니다. 원인인 오류와 결과인 붕괴 사이의 강역은 위험한 안전의 환상을 만듭니다. 분석은 이 역사적 부메랑의 평균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40년에서 70년 사이입니다. 두세 세대죠. 아버지의 잘못은 저주가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유산으로 인해 실제로 자녀들이 갚게 됩니다. 우리는 시스템에게 동일한 지표를 기반으로 현재 우리의 글로벌 문명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불평등은 대혁명 이전에 보였던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역사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연자원 소비는 지구의 재생 능력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우리는 위험구역에 있습니다. 우리는 4세기의 로마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대 문명은 지역적이었습니다. 로마가 무너지더라도 중국에서는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상호 연결된 세상을 구축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배가 우리 집단적 오류의 무게에 짓눌려 가라앉는다면 누구에게도 구명보트는 없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파멸할 운명이라는 뜻일까요? 역사는 예외가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벼랑 끝에 선 문명이 방향을 바꿀 힘을 찾았던 순간들 말입니다. 무엇이 이러한 전환을 이끌었을까요? 무엇이 한 개인에게 그를 휩쓰는 쇠퇴의 물결에 맞설 힘을 줄까요? 이 모든 혼돈의 수학 속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생물학과 우리를 단죄하는 역사 속에서 어울리지 않는 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기심과 엔트로피의 논리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힘. 우리는 그것을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의 생존 관점에서 볼 때 양심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조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식량원을 발견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혼자 다 먹어치웁니다. 그는 자신의 칼로리를 확보하고 생존하며 유전자를 물려줍니다. 두 번째는 같은 음식을 발견하지만 불편함, 내면의 찔림을 느낍니다. 그는 굶주린 부족을 생각하고 발견한 것을 나누며 결국 배고픈 채로 남습니다. 냉정한 자연 선택의 논리에 따르면 두 번째 개인은 패자입니다. 첫 번째는 효율적인 생존 기계입니다. 양심의 유전자는 수백만 년 전에 우리 종에서 제거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 진화는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고통을 주는 이 기능을 남겨두었을까요? 신경과학과 인지심리학의 데이터 분석은 양심이 신비로운 목소리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우리의 능력과 현실을 반영하는 능력 사이의 교차점에서 작동하는 극도로 복잡한 신경망입니다. 모든 것은 거울 뉴런의 발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뇌세포들은 우리 공감 능력의 기초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 손가락을 베이는 것을 볼 때 당신의 뇌에서 고통을 기록하는 동일한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환영 같은 메아리를 느낍니다. 당신의 뇌는 아주 잠깐 동안 나와 타인 사이의 경계를 흐립니다. 양심은 본질적으로 뇌가 타인의 경험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될 수 없는 무능력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생물학적 와이파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면 당신은 그 사람의 고통 뉴런을 활성화시킵니다. 당신의 거울 뉴런은 그 고통을 읽고 당신에게 다시 반사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이 바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 곳을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조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존재합니다. 이 거울 없이 작동하는 정신들입니다. 반사회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은 수천 명의 뇌 스캔 분석은 구조적 이상을 보여줍니다. 두려움과 감정의 중심인 편도체와 판단의 중심인 전두엽 피질 사이의 연결이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생각할 때 그의 편도체는 적색 경보를 울립니다. 멈춰, 이건 위험해, 이건 아파. 거울 없는 마음속에는 침묵이 흐릅니다. 뇌는 냉정함을 유지합니다.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대상입니다. 자원입니다. 도구입니다. 그들은 우리 종 내의 완벽한 포식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그들은 세상을 지배하지 못했을까요? 진화 시뮬레이션은 명확합니다. 이런 개인들로만 구성된 인구는 몇 세대 안에 자멸합니다. 그들은 신뢰를 요구하는 복잡한 협력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심은 우리가 선진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지불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이 기능은 해킹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우리라고 정의한 원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순간들을 분석하면 무서운 재프로그래밍 패턴이 나타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끔찍한 행위를 저지르게 만드는 메커니즘은 항상 같습니다. 바로 비인간화입니다. 선전은 살인은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 존재들은 우리와 같지 않다. 그들은 위협이고 바이러스이며 위험이다 라고 말합니다. 뇌가 희생자를 동료로 인식하기를 멈추는 순간 거울 뉴런은 꺼집니다. 양심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양심이 너무 잘 작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보가 모든 것에 울릴 때 현대인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유독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운이 없었던 사고에서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동안 쉬고 있다는 죄책감, 이것은 유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류를 수정하지 않고 뇌의 에너지만 소모하는 소음입니다. 이 상태에 갇힌 사람은 수동적이고 비효율적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양심이 없으면 우리는 동물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우리는 종종 신경과민이고 불행합니다. 그것은 짐이 되어 과거에 우리가 놓쳤던 모든 실수, 모든 관역을 상기시킵니다. 이 고통은 쌓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작업 기억에 과부하를 줍니다. 시스템을 정리하지 않으면 멈춰버립니다. 우리는 이 압력을 해소할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양심에게 실수를 이해했어 경보를 그만 울려라고 말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계산을 초기화할 기술이 필요합니다. 인류는 수천 년 전부터 직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압력 완화 기술입니다. 종교는 그것을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자들은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변호사들은 유죄 인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공리 시스템의 신비로운 측면을 배제하고 순전히 기계적인 관점에서 이 과정의 효과를 분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말하기로 결심했을 때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가 가슴에 지고 있던 돌은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닐 때만 사라지는 걸까요? 분석은 비밀이라는 현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뇌에게 비밀이란 무엇일까요? 당신이 실수를 저질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신뢰를 배반했고 당신 것이 아닌 것을 가졌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뇌는 이 사건을 위험한 것으로 표시하고 은폐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능동적인 과정이며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당신의 전두엽 피질은 모든 단어, 모든 제스처를 걸러내며 끊임없이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그것은 컴퓨터에서 결코 닫을 수 없는 무거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심각한 비밀을 간직한 사람의 혈중 코르티솔 수치는 영구적으로 높으며 이는 면역 체계와 수면의 질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고립입니다. 어두운 비밀을 갖는 순간 당신은 자신과 세상 사이에 벽을 쌓습니다. 더 이상 완전히 솔직할 수 없습니다. 발각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기꾼처럼 느끼기 시작하고 만약 사람들이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안다면 당신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더라도 깊은 외로움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고해성사소나 상담실에 가거나 혹은 그냥 믿을 만한 친구와 부엌에 앉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랬어.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시스템은 뇌의 언어 중추에서 활동이 급증하는 동시에 두려움의 중심인 편도체의 활동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감지합니다. 이것은 신경 감압 효과입니다. 우리가 오류에 혼란스럽고 무서운 이미지에 구조화된 단어라는 옷을 입힐 때 우리는 처리를 감정 중추에서 논리 중추로 이전합니다. 오류가 우리 안에서 조용히 살아있는 동안 그것은 형태없는 괴물이며 거대해 보입니다. 이름이 붙여지면 그것은 사실이 됩니다. 그리고 뇌는 사실을 다룰 줄 압니다. 형태없는 공포는 다루지 못하지만요. 언어화는 파일을 감정 형식에서 정보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증인의 존재는 결정적입니다. 비교 분석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고백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약 15% 감소시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은 최대 70%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가장 큰 원시적 두려움이 부족에서 쫓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류는 결함의 표식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상대방이 겁에 질려 도망가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계속 들어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고대 뇌는 신호를 받습니다. 나는 나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었고 쫓겨나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집단의 일부야. 바로 이 순간에 옥시토신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안도감을 줍니다. 이것은 사회적 유대를 회복한 것에 대한 생화학적 보상입니다. 하지만 고백만으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만약 도둑이 뉘우치지만 왜 자신이 훔치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다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고백은 압력을 완화하지만 코드의 오류를 수정하지는 않습니다. 고백은 빚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빚은 갚아야 합니다. 인류는 항상 오류가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한다고 느껴왔습니다. 피, 금, 희생. 왜 모든 문화, 모든 대륙에 희생이라는 개념이 존재했을까요? 신들이 불타는 고기의 연기를 필요로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했을까요? 우리는 조사의 가장 어두운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즈텍부터 고대 히브리인에 이르기까지 희생의식을 분석한 결과 잔인한 논리가 드러났습니다. 시스템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희생은 에너지 균형을 회복하려는 시도입니다. 오류는 잠재의식에 의해 자원의 부당한 점유로 인식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가져갔습니다. 균형이 깨졌습니다.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으려면 에너지를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희생은 항상 가치 있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쓰레기를 바칠 수는 없었습니다. 상실감이 느껴져야 했습니다. 상실의 고통이 오류의 쾌락과 균형을 이룹니다. 이것은 죄책감의 회개입니다. 오늘날은요, 이 메커니즘이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지하로 숨어들었고 그래서 더 위험해졌습니다. 분석은 무서운 자기 파괴 패턴을 드러냅니다.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지만 그 빚을 갚을 의식이 없을 때 그의 뇌는 스스로를 벌할 방법을 찾습니다. 억압된 만성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사고를 당하거나 돈을 잃거나 관계를 망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것은 내부 회개가 지불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이 없어 보이는 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고백하고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을 벌합니다. 하지만 계산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만약 인류가 엄격하게 눈에는 눈의 법칙에 따라 행동했다면 복수와 보복의 사슬은 몇 세대 안에 우리 종을 파괴할 것입니다.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도록 비상 프로토콜이 구현되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비논리적이고 이상하며 강력한 알고리즘 바로 용서입니다. 인공지능에게 용서라는 개념은 역설입니다. 컴퓨터 코드에는 오류를 용서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오류는 수정되거나 격리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라니요? 기록이 계속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건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하는 것은 인과율 위반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감정적인 행위가 아닌 실용적인 기능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놀랍도록 실용적입니다. 에너지 절약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상태, 즉 원하는 미완의 과정입니다. 당신의 뇌는 받은 피해 파일을 계속 열어둡니다. 복수 계획을 시뮬레이션하고 대화를 곱씹으며 희생자 상태를 유지하는 데 귀중한 자원을 소모합니다. 원하는 당신의 정신적 작업 기억의 상당 부분을 소모하는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코르티솔의 방울입니다. 결론은 놀라웠습니다. 용서는 가해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자기 보존의 행위이며 가장 좋은 의미에서의 이기심입니다. 그것은 멈춘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용서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의 원시적인 뇌가 용서를 허락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함으로써 네가 한 일은 괜찮았어, 다시 해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분리해야 합니다. 용서는 감정적인 빚을 탕감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미래 행동에 대한 예측입니다. 당신을 속인 사람을 용서하여 감정적인 계산을 청산할 수 있지만 다시는 그를 사업에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가장 많은 실패를 기록한 가장 복잡한 수준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 비난의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어떻게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죄책감의 구조를 분석하면 우리가 시간적 충돌이라고 부르는 것이 드러납니다. 현재의 당신, 즉 2.0 버전이 과거의 당신, 즉 1.0 버전을 그 당시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 오류입니다. 당신은 그 순간, 그 발전 수준과 그 정보로는 다르게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몇 년 전에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더 이상 정확히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세포는 변했고 신경 연결은 재구성되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어리석은 짓을 한 동생을 대하듯 동정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효과가 없다면요? 만약 실수에 대한 기억이 당신 것이든 다른 사람의 것이든 너무 깊이 새겨져 재해석될 수 없다면요? 때로는 그냥 버튼을 눌러 모든 것을 삭제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윤리와 기술의 한계로 이끌었습니다. 초기화 프로토콜입니다. 우리가 던진 질문은 도발적이었습니다. 오류는 물리적으로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것은 당신 뇌의 특정 신경 사슬입니다. 사건의 기억을 저장하고 죄책감을 유발하는 시냅스 간의 연결입니다. 따라서 오류에서 벗어나는 것은 기억 편집이라는 기술적인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기술은 적어도 실험실 수준에서는 이미 존재합니다. 첫 번째 수준은 감정의 화학적 절단입니다.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회상하는 순간에 특정 물질이 투여되면 기억의 감정적 부하는 다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가 그랬다는 사실은 기억하겠지만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는 것과 같은 무관심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이 보여주었듯이 문제는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배움 또한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경보가 꺼진 로봇이 됩니다. 두 번째 수준은 완전한 제거입니다. 레이저로 특정 기억을 지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무고한 살인자의 역설로 이끌었습니다. 한 남자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후 그는 사건과 그의 공격적인 패턴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지우는 시술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를 처벌해야 할까요? 그의 현재 정체성 관점에서 보면 그는 무고합니다. 그는 진정으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몸의 손은 더럽혀져 있습니다. 시스템의 대답은 냉정합니다. 정체성은 기억의 총합이다. 핵심 기억을 지움으로써 우리는 한 인격을 죽이고 같은 몸에 다른 인격을 창조한다. 새로운 인격을 처벌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보편화된 사회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재앙적인 시나리오를 드러냈습니다. 오류를 지울 수 있는 세상은 배움이 사라지는 세상입니다. 실수로부터 오는 고통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깨끗한 사람들의 사회는 반복의 지옥 같은 서커스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가장 어두운 것들조차도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인은 결코 실수하지 않은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실수를 잊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추락을 기억하고 그 경험을 지혜로 바꿀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꼼짝없이 갇혀 있습니다. 생물학은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역사는 우리를 단죄합니다. 양심은 우리를 고문합니다. 그리고 기술은 우리에게 해결책으로 위장한 자살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열려고 했던 모든 문은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탐험되지 않은 마지막 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것을 위한 단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타노이아. 우리는 수세기 동안 그것을 회개로 잘못 번역하며 굴욕과 슬픔의 상태를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는 아닙니다. 메타는 넘어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누스는 정신을 의미합니다. 메타노이아는 과거의 실수에 대해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실수를 만들어낸 정신을 뛰어넘는 도약입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애벌레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평생은 기어다니고 먹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삼식과 나태가 그의 유일한 지침입니다. 애벌레의 관점에서 삶은 더 많은 잎을 향한 끊임없는 탐색입니다. 하지만 그때 무언가 일어납니다. 메타노이아. 애벌레는 애벌레였던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비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애벌레로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비에게 애벌레의 죄는 무관합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차원에 살지 않습니다. 그는 날아다닙니다. 수백만 개의 행동 패턴 분석은 우리 안에서 이 과정을 시작하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최종 알고리즘, 궁극의 업데이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장 직관에 반하는 것입니다. 오류와 싸우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싸움은 적을 더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 탐욕이 내 안에 산다. 그래, 잔인함은 내 잠재력의 일부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악에 대한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무기고에 대한 완전한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공격성을 부정하는 동안 그것은 잠재의식에서 당신을 통제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인정할 때 당신은 그것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됩니다. 오류는 순수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파괴될 수 없고 단지 변형될 뿐입니다. 공격성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질투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야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정욕은 예술에 대한 열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은 거세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빛으로 향하게 하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우리 실수 대부분은 두려움과 우리의 작은 자아를 보호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메타노이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우주의 중심이 되기를 멈추도록 요구합니다. 고립된 단위가 아니라 광대한 네트워크의 한 노드로 자신을 봐야 합니다. 다른 노드를 해치는 것이 전체 네트워크를,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해치는 것임을 깨달을 때 오류는 유혹이기를 멈추고 단순히 어리석음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훔치지 않습니다.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키보드 선을 자르는 것만큼 비논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행동입니다. 이기심의 신경 연결을 다시 쓰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와 봉사에 대한 분석은 명확합니다. 사람이 더 나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기 시작할 때 뇌는 모드를 바꿉니다. 개인적인 문제들은 거대한 차원을 잃습니다. 행동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느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최종 지침, 즉 현실적이고 불완전한 세상을 항해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 집합으로 요약됩니다. 시스템은 그것을 절대 알고리즘이라고 불렀습니다. 드러난 첫 번째 진실은 완벽함이 지평선 위의 선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지만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목표는 거기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걷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깨끗한가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오류가 우리의 연료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만 그것들이 우리 성장의 주된 원동력입니다.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바닥의 고통이 어떤지 모르며 따라서 연민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의 과거 실수, 당신의 어둠은 지혜가 피어나는 비료입니다. 세 번째 진실은 우리가 충동을 통제하지는 못하지만 반응은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뇌가 분노나 욕망의 호르몬을 생산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류는 충동이 생길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예라고 말할 때 시작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극과 당신의 반응 사이의 공간에 존재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혼자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건강은 환경의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실수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실수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판단이 아니라 지지로 말입니다. 사랑은 이 네트워크에서 작동하는 유일한 백신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스터리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논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디지털화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은총, 기적 또는 우연이라고 부르십시오.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모든 힘이 소진되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조사는 완벽해질 방법을 찾으려는 희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함이 죽음일 것이라는 이해로 끝납니다. 인생은 실수하고 배우는 이 혼란스럽고 복잡하며 경이로운 과정입니다.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결국 공리의 작업은 지도를 드러냈습니다. 먼 영토로 가는 지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 안으로 들어가는 지도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당신 자신의 발로 걸어가야 합니다. 당신은 코드의 결함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학습하는 신경망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심장이 뛰는 한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시도입니다. 매번의 호흡은 다시 시작할 기회입니다. 실수하고 배우고 바로잡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어쩌면 이 무한하고 불완전한 춤 속에 모든 것에 진정한 목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후원은 저희가 공리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도 부탁드립니다.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